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로 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10,000명 넘게 보내기로 했고 이미 최정예 특수부대원 1,000여 명은 열흘 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무기에 이어 이젠 군인까지 보내기로 하면서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먼저 김충영 기자가 북한군 파병 관련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의 한 군부대 연병장에 400여 명의 병력이 도열한 모습입니다. 하바롭스크에서도 240여 명이 포착됐습니다. 그제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북한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일명 폭풍군단 소속 장병들이라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의 청진과 함흥, 무수단 지역에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습니다.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인데 러시아 공군의 대형 수송기도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고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은 사상 처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복원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특수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국정원은 그동안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러시아와 북한의 직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북한군 파병을 알았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장의 탄도미사일 발사장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군인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국정원은 AI를 활용해 안면 인식을 해봤더니 북한 김정은을 수행했던 미사일 기술자로 파악을 한 겁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 800여만 발도 컨테이너 만여 개로 실어 날랐다는데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인근 지역에 북한chế 탄도미사일 KN-23 발사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동양인이 망원경을 들고 서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 AI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의 미사일 공장 방문을 수행했던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AI 안면인식 기술상 인물 유사도는 80% 이상으로 나왔고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155mm 등 포탄 800여만 발, 대전차 로켓 등을 컨테이너 1만 3천여 개에 실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КНДР виготовила цю ракету за прототипом саме Іскандеру. Тому саме виникла така версія.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거란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가 고심해오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도 대응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경우 155mm 자주포탄과 청궁 등의 방공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를 향한 적대감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전방 부대를 찾아가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는 서울과 평택을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전합니다. 원수 계급장이 달린 가죽 야전복을 입은 김정은이 북한 서부전선 최전방인 2군단의 지휘부를 방문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이 폭파쇼를 벌인 동해선 경의선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김정은 앞에 펼쳐진 지도엔 서울시 군사 표적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적혔고 전쟁 시 각 부대의 책임 지역을 구분하는 줄도 그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작전 지도를 펼친 회의를 공개한 건 이번이 5번째인데 대부분 대규모 도발이나 훈련이 뒤따랐습니다. 이른바 전방 공격 작전 계획을 점검한 김정은은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김정은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이됐고 적의 군사행동이 보다 진화됐다며 자신들의 핵 억제력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핵에 대한 자위권이 있고 핵을 보유해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강변하고 있는 거죠. 전시 상황이 될 경우 수도권에 가장 먼저 전개되는 이 군단을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찾은 건 단순 시찰을 넘어 실제 작전 지시를 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매체들이 남북 육로 폭파 보도 때 우리 군 촬영 영상을 도용한 것에 대해 김여정은 한국 언론들이 북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이 계속 엄포를 놓자 중국에선 한반도에 실제로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부추기고 즐기기까지 하는 듯한 SNS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9개국 연합군이 한국에 상륙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 건데 돈벌이의 혈안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몇 분 만에 폐허로 변한다. 서울과 인천에선 1시간 만에 사상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1, 2분짜리 짧은 영상물을 공유하는 중국 SNS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북한이 경의선을 폭파하자 아시아의 전쟁 위기, 남한 포격 준비 등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이어지는데 좋아요가 수백 수천 개씩 달립니다. 이제 한국 영화도 볼 수 없겠다고 비아냥대는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영상에 연합군 19개국이 대한민국에 상륙했다는 자막을 입힌 가짜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일부 중국 SNS 이용자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일부 상업주의에 돈벌이용으로 전략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건 결국 중국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지난 6월 저희 TV조선이 북한군 파병 전망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외신을 통해 여러 정황 전해졌지만 우리 정보기관이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일 텐데요. 외교안보팀의 이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긴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고 없이 긴급회의 내용을 발표했고 곧바로 국정원이 참전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기와 포탄이 넘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파병까지 이어지는 건 러북 간 군사 밀착의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에 지원된 무기도 컨테이너 13,000개 분량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규모면 실제 전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식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전 때 전투기 조종사를 비롯해서 수백 명 규모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2자릿수 정도의 파병만 있었습니다. 네, 북한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북 간에, 북러 간에 양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던 조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북한이 공격받으면 그럼 러시아 자동 참전하겠네요? 네, 사실 러시아는 6.25 전쟁 때도 공식적으로 참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로 한미동맹과 같은 연합전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의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거란 관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던 북한군이 실제 전쟁 경험을 쌓게 되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파병하는 부대가 폭풍군단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부대인가요? 네, 북한의 11군단을 뜻하는데요.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평안남도 덕천시에 즉 만여 명 규모로 주둔해 있고요. 예하에는 총 10개 여단이 있는데 수도권과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0년 북중 국경봉쇄 때 이들이 투입이 됐다가 북한군 국경경비대 군인을 고의로 사살하는 사건이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군을 쐈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정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우리도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 다만 군 내부에서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이외에 옵저버 성격으로 군사 고문단을 보내거나 북한군 포로 신문을 위한 통역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병력, 뭐 통역이라도 병력일 테고 무기가 넘어가는 거 사실상 참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병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미국 대선을 비롯해 국제 정세에도 변수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때가 이른 이야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멀리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반도 위기와도 연관이 되니까 신중하게 대응해야겠고 좀 적절하게 또 조치를 내려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만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한 대표가 원했던 단독 면담은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함께합니다. 한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강해지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면담을 준비하는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여권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차담의 성격의 실무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면담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 형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과의 만남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지만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3대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만큼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실체 없는 정치 공세 속에서 여론에 떠밀리듯 인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사님 무슨 라인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만 책임져라. 팩트도 없는 의혹만 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빈손 면담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산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김 여사의 사과 문제나 일정 부분의 인적 쇄신 합의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밝혔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안이 악화된 여론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란 뜻을 주변에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3대 조건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이후 가장 먼저 찾은 건 승리를 거둔 부산 금정, 인천 강화가 아닌 549표 득표에 그친 전남 곡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 좀 찍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토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관련도 못 살겠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자신이 제시했던 인적 쇄신, 공적 활동 자제, 필요 조치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직접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 세 가지 조치 모두가 김 여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란 뜻도 주변에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의 세 번째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공세도 3대 요구안 수용으로 막아낼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설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은 67%,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3%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자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운을 띄웠던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습니다.
예견했던 대로인데요. 다만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2020년 이후 배제된 상태입니다. 탄핵의 근거가 없는 셈인데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습관성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건 문제란 지적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지위를 고려하면 총장 역시 의견을 안 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엔 김 여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고 장외투쟁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도부 공개 회의에선 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불기소를 빌미로 본격적인 방탄 탄핵과 장외 여론전을 추진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향한 시선을 김 여사 문제로 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저 법무부 장관한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 하루 종일 충돌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고 고성은 기본이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죄가 아닌 걸 기소하거나 미루는 게 더 정치적인 거라고 반박했는데 법사위 신경전 최홍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BBK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입니다. 90년대 IT 주식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설명했다며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안 해놓고 압수수색했다고 어제 발표했다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의힘은 증거가 없는데도 야당 전체가 나서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마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해라 이랬을 겁니다.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정 위원장을 향해 갑질하지 말라는 여당 의원 발언에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이 발언은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바로 갑질인 거예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불기소 결정은 법리적으로 정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어요. 야당의 거짓 브리핑 주장에 대해서도 소통상의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피감 기관장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른바 추궁성 질문에도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국방위의 해병대 국감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비난해도 좋지만 해병대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전 구성원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대고 그냥 과장되는 왜곡을 하는 거야. 군을 선동하는 겁니까? 사령관이? 여당 의원들도 가세하며 고성이 오갔고
아니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네, 몰래. 국회의원이 그렇게 무슨 부리야? 무슨 소리야? 야당 의원들은 김 사령관에 대한 퇴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아니 다 이랬어요. 법사위 국감은 전날 국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야당 의원 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태 의원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검사 탄핵 표결 참여를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자신의 임명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의 모욕적이라고 대받았습니다. 중앙지검장 가놓고도 은혜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저한테는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십니다. 법사위 국감은 오늘 하루 총 3차례 파행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고 발생 13일 만인데 취재진 앞에 선 다혜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문다혜 씨가 탄 차량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들어섭니다. 먼저 내린 변호사가 받쳐주는 우산 아래서 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하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 씨가 경찰서에 나온 건 사고 13일 만입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7시간 넘게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뒤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과태료 체납 등에 대해 물었고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문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얼굴을 감싸지며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사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다혜 씨가 경찰 조사에 앞서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다혜 씨의 처벌 수위도 관심이었는데요. 피해자와도 합의를 끝낸 만큼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문다혜 씨는 520자 사죄문의 절반 이상을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사과와 고마움으로 채웠습니다. 기사님 신고로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사고 후 사죄를 받아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문 씨 측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문 씨의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문 씨가 따로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사고 택시기사는 합의를 수용하고 목 통증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끝났다고 진단서 제출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징역 1에서 2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다 이러면 징역형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 선택할 가능성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문 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찰서에서 현금 압수물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을 찾아줘야 할 유실물까지 손댄 경찰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A 행정관은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유실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잃어버린 충전식 교통카드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실물 카드만 가져가면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불금을 내준다는 점을 떠올린 겁니다. A 행정관은 수년에 걸쳐 교통카드 500여 장을 빼돌렸고 안에 있던 800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교통카드 같은 유실물은 찾아가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시민이 교통카드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에 징계 절차는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앞서 불법 도박 사건 등으로 압수한 현금 3억 원을 훔친 서울 강남경찰서 경사가 구속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선 억대의 현금 압수물을 빼돌린 경사가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범죄 압수물에 이어 시민들의 재산인 유실물까지 손을 댄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 만만치 않죠. 일부 휴게소는 우동 한 그릇을 12,000원 가까이 받을 정도로 유독 더 비싸기도 한데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민자휴게소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를 비교해봤더니 민자휴게소가 많게는 30% 가까이 비쌌습니다.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김혜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전부리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핫도그랑 오징어 하면 12,500원. 민간업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만 원짜리도 보기 힘들잖아요. 휴게소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언제까지 많이 지출이 됩니다. 도로공사가 임대 운영하는 휴게소와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은 기본 핫도그를 샀습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에선 3,500원인데 민자휴게소에서는 4,500원으로 28%가량 더 비쌉니다. 우동과 돈가스 세트는 메뉴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민자휴게소가 6,000원 더 비쌉니다. 도공임대휴게소와 민자휴게소 매출 상위 5곳의 음식값을 분석해보니 최고가 메뉴 기준으로 최대 25%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임대휴게소는 가격 등을 평가해 도공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지만 민자휴게소는 불가능합니다. 관리 감독을 좀 덜 받아도 되니까 음식물 가격을 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적으로. 도공은 이달 말부터 휴게소 음식 가격 공시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며 계절도 가을을 넘어 겨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10월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도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비가 그치면 날씨는 어떻게 변할지 신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광화문 연판이 비구름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시민들은 외투를 여미기 바쁩니다. 어제까지는 많이 따뜻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많이 추워진 것 같아 겨울 옷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서쪽 저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부딪혀 내린 비로 전라남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제주도와 인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80mm 이상, 강원도 해안에는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20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9도로 예상돼 하루 새 7도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엔 첫눈이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온이 계단식으로 조금 이제 낮아지기 시작할 건데 이번에는 찬 공기가 좀 더 강한 형태로 뜨기 때문에 비는 내일 잠시 그친 뒤 다음 주 초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해 화요일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보셨듯 올해는 계절에서 가을이 빠진 느낌마저 드는데요. 실제 올 여름 무더위 여파로 가을치고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설악산 한계령에서는 봄꽃인 진달래가, 또 화천에서는 봄철쭉도 폈습니다. 반면 널뛰는 날씨 탓에 단풍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 설악산 한계령. 바위 절벽과 산속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니 여기저기 연분홍 꽃이 보입니다. 4월 전후 만개하는 봄꽃 진달래가 10월 중순에 다시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설악산에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활짝 핀 진달래가 등산로 곳곳에서 관측됐습니다. 가을 단풍 대신 진달래를 마주한 등산객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그런 걸 본다는 게 덥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좀 그렇다고. 대부분이 산지인 화천에서도 진달래와 비슷한 봄철쭉이 피는 등 봄꽃이 가을에 다시 피는 건 이례적인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강원도 평균 기온은 22.2도로 역대 9월 중 가장 더웠습니다. 반면 널뛰는 날씨에 지각단풍은 제대로 색을 내지 못하고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풍들이 굉장히 밝게 빨갛고 이렇게 색이 좀 투명하게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약간 약하게 물들었다. 가을다운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가을의 평균 길이는 64일로 100년 전보다 열흘 정도 줄었습니다. 10년, 15년 장기간 동안 일주일 이상 단풍과 낙엽이 늦어지고 있으며 여름이 덥고 길어지는 등 1년에 2차례 꽃을 피운 탓에 당장 내년 봄에 필 꽃이 줄어드는 등 생장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린이 감기약이 품절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약 구하기가 왜 어려워졌나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초저출생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까 제약사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어린이약 생산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건데요. 초저출산이 낳고 있는 도미노 현상, 먼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사가 성인용 해열제를 믹서기에 넣어 가루로 만듭니다. 어린이 해열제가 자주 품절이 되자 이렇게 어른 알약을 소분해 판매합니다. 건조 시럽으로 나가는 게 애기들 먹기도 편하고 이제 알약의 쓴맛 이런 것도 조금 더 줄고요. 위생상으로도 조금 더 좋긴 하죠. 어린이용 천식 흡입 치료제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소화 관련돼서 약까지 없으면 더 힘든 것 같고. 어린이용 필수 의약품 10개 중 6개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기침 감기약의 경우 공급량이 수요 대비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초저출생의 어린이약 시장이 줄자 생산을 꺼리는 제약사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아약은 정부에서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현상은 성인 의약품 시장에서도 나타나 약에 맞춰 처방을 바꾸는 일도 벌어집니다. 약국에서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약물들이 요즘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제형의 의약품으로 좀 처방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한 약품은 2014년 56개에서 지난해 265개로 10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헌혈이 가능한 젊은 층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혈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인공혈액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혈액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는데요. 인공혈액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원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민들이 헌혈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감했던 헌혈 건수는 지난해 거의 회복했지만 저출생 영향으로 헌혈이 가능한 인구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335 오는 애들도 하루에 5명 보기가 어렵거든요. 18일 기준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4.71분으로 적정 기준치인 5일분에 못 미칩니다. 이 같은 추세에 인공혈액이 대안으로 떠올라 국내에서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줄기세포를 40일 가까이 배양한 뒤 그 안에서 적혈구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 몸에서 그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줄기세포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적혈구 세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혈액으로 수혈을 하려면 혈액형이 같아야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인공혈액은 혈액형에 관계없이 수혈이 가능합니다. 감염 위험도 거의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 300cc 수혈팩 1개당 4천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고비용이 숙제입니다. 전 세계 인공혈액 시장이 오는 2029년 33조 원 규모로 커질 걸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2027년까지 임상시험용 인공혈액을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자인 현대차와 토요타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민 건데 두 회사의 강점을 합치면 큰 시너지가 날 걸로 기대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인간형 로봇, 신형 아틀라스입니다.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등 뛰어난 하드웨어를 자랑합니다.
Well, the dream of humanoids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we do, right? A humanoid robot will be well suited for applications like manufacturing, factory work. 현대차가 이런 로봇에 도요타의 AI 기술을 접목합니다. 도요타 산하 리서치 연구소는 로봇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빵에 잼 바르기, 팬케이크 뒤집기 등 지난해 말까지 60여 개의 기술을 가르쳤고 올해 말까지 1000개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Our team is deeply focused on achieving large behavior models that I mentioned earlier. We anticipate the next breakthrough will be when we train the robots with enough dexterous skills. 두 회사의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되면 완성차 조립 라인부터 가사 업무, 노인 요양보호시설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테슬라 옵티머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2026년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최근 행사에서 춤을 추거나 음료를 서빙하는 등 놀라운 모습을 선보여 원격 조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은 오는 27일 만나 구체적인 AI 로봇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출 한도를 줄이려다가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정책 혼선에 서민들만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최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4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2달 앞둔 34살 한경민 씨. 정부가 저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지만 그제 갑자기 한도가 준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 저희 집 당첨된 집 아파트도 이사를 못 가고 여기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런데 오늘 다시 정부가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안도하면서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다행이긴 한데요. 어린이집 식단 바꾸는 것도 한 달 전에 고지가 나가는데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이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은 이번 주 초에 갑자기 디딤돌 대출 한도를 21일부터 축소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 씨의 경우처럼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은 아예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가계 대출을 조이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다시 잠정 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불안정만 갖다 주는 거고 불안 심리만 갖다 주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서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전 청약 아파트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당첨자들이 난처한 지경인데 정부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복원시켜주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를 달라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된 33살 손동원 씨. 1억 원 가까운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지만 지난 6월 사업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맥이 풀렸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한 달에 하루 이틀 쉴 정도로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계속 기다가 띠링 하고 메시지가 딱 날라오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까지 사전 청약이 진행됐다가 취소된 단지는 7곳, 900여 가구.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치권에서조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고 개인이 본인 잘못도 아니고 피해가 100% 보상이 안 돼도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피해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 때부터 취소까지 기간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첨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부지에 나중에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입주 자격을 달라는 겁니다. 통장을 부활한다 한들 더 넣을 청약이 없어요. 사단지에 대한 그대로 지위 승계를 원하는 게 명확하고요. 피해자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취소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1년 넘게 지속돼온 가자 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가자 전쟁을 촉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신와르는 서방 30여 개국이 테러리스트로 지명한 인물로 그동안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의 마지막 순간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2층으로 드론 한 대가 빠르게 진입합니다.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몸이 불편한 듯 구부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드론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들고 있던 막대기를 던집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10시쯤 하마스 수장 신와르가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 지휘관 훈련부대가 남성 3명이 건물로 이동하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 드론을 동원해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신와르가 지하에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음 날 아침 DNA 분석 등을 통해 시신이 신와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במקצועיות ובנחישות לא כי ידע שסינואר נמצא שם, אלא כי לוחמינו פועלים במצוינות בכל מפגש עם מחבלים בכל הגזרות.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침범으로 1,200여 명을 숨지게 해 하마스의 학살자로 불렸습니다. Be the equivalent of the US killing of Osama bin Laden. It's as big a deal as that. He is the man, Yahya Sinwar, almost single-handedly. 하마스 수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서 1년 이상 계속된 가자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 교전으로 신와르가 사망하면서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 지도부는 거의 제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쟁의 목표로 내걸었던 하마스 소탕이 사실상 달성된 만큼 휴전이나 종전이 기대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당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는 이란 방문 중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장 자리는 야히야 신와르가 넘겨받았지만 석 달도 안 돼 제거됐습니다. 새 수장은 칼레드 메샬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하마스 지도부는 와해됐다는 관측입니다. 하마스를 돕는 레바논 헤즈볼라도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에 이어 후임자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모두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를 비롯해 배후 세력인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은 끝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While this is not the end of the war in Gaza, it can end if Hamas lays down its arms and returns our hostages. 하지만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군 지휘부 다수가 목숨을 잃은 데다 휴전 협상을 반대하던 신와르까지 사라졌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미국이 휴전 협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This moment gives us an opportunity to finally end the war in Gaza. Move on, move toward a ceasefire in Gaza. It's time for this war to end and bring these hostages home. 결국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97명을 석방하느냐가 종전과 확전의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독일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데 이어 서방 정상들과 만나 휴전 협상 문제를 논의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별과 별자리를 통해서 자연과 우주, 인간사를 성찰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별자리 화가 김성희 작가의 개인전에 박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친 붓질 사이 고요히 빛을 내는 존재. 자기를 소진한 듯 까맣게 타고 남은 별이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냅니다. 김성희 작가에게 별은 그 자체로 자연이자 인간의 꿈과 지향을 품은 매개체입니다. 작가는 20년 넘게 별과 별을 잇는 선을 그리며 서로 어우러지고 때때로 충돌하는 인간의 이상과 욕망을 성찰해왔습니다. 별과 별을 이제 잇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선을 그을 때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지향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근작에선 색채를 폭넓게 사용하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동양화에선 좀처럼 쓰지 않는 화려한 색을 입히자 무상에서 더 아름다운 생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저희 어떤 현실이라든지 현상적인 부분에 대한 긍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섬세하게 많이 느끼면서 그걸 다 이렇게 작업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성희 작가는 지난해 10월 세계 3대 경매사 중 하나인 영국 보넴스 런던 메이페어 본사에서도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가의 신작을 포함해 모두 30여 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여리면서 우아하고 사랑스러우면서 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별이 된 건 나이 60이 넘어서였습니다. 은둔의 삶에서 나와 굶주리는 아이들을 돌봤죠. 아프리카 어린이를 아는 그는 세계인의 기억에 성녀로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를 아는 사진입니다. 자세와 시선, 구도가 헵번 사진과 판박입니다. 걸작 피에타는 가장 인간적인 성상입니다. 숨진 예수를 성모가 무릎 위에 앉아 내려다봅니다. 성모의 시선이 모성의 슬픔이 돼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이를 낳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 이 사진도 피에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아름다움은 흉내낼 수가 없죠. 어색하고 무한하고 좀 불편해 보입니다. 지난달 마포대교에서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사진, 그 이상입니다. 속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지 나흘 만이었죠. 본격적으로 바깥 활동에 나서겠다는 신호였을까요? 도리어 역효과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불기소하면서 설명에 나선 검찰. 검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선체로 무려 4시간이나 정성을 쏟았습니다. 11쪽에 이르는 자료도 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지적입니다. 김 여사에게 불리한 듯한 새 정황들도 있었지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커녕 검사들끼리 셀프 검증을 했다는 것도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습니다. 엿새 뒤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가 물갈이 됐습니다. 김 여사 출장 조사와 검찰총장 패싱이 이어졌습니다. 일사불란한 흐름의 끝이 무혐의 불기소입니다. 김 여사는 일단 검찰 소추로부터는 해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니시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 낮고 어두운 곳을 보살피길 바랍니다. 사진도 삼갔으면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이제 정치로 넘어갔으니까요. 대통령 부부가 변화를 마다할수록 정치발의 저기압은 태풍으로 몸집을 키워갈 겁니다. 더는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10월 18일 앵커 칼럼 오늘 여사의 사진이었습니다. 밤사이에도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충청 이남 지역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 내륙과 부산,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원 높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특히나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크게는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는 거센 풍랑이 예상돼 주의해야겠습니다. 휴일 아침에는 서울이 8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우리 앵커가 뉴스9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난 6년 뉴스를 전하면서 평온할 날이 없다 싶기도 했지만은 또 어김없이 내일이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연희 앵커가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뉴스9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